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한 후보지 구역이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는데요. 한번 우리 자료 보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보시게 되면요. 자, 처음에 25개구 중에서 12개구가 선정이 됐는데 그 12개구에 선정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파리 대책이 작년에 나와갖고 지금까지 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평균적인 누적 집값을 구별로 나타냈죠. 그 구별로 나타낸 것 중에서 낮은 순서대로 당연히 높은 이제 상승률을 보인 곳에서는 어떤 또 다른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낮은 순서대로 노원구서부터 강서구, 도봉, 금천, 강북, 중랑, 은평, 관악, 동대문, 종로, 구로, 서대문, 강서까지 12개 구역에 대해서 후보군을 선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면적인 재개발 방식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재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전면적 재개발 방식도 있지만 그 외에 약간 뭐 수리 보수라든가 이런 형태로도 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지 않는 것들보다는 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되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특이한 점은 여기 한번 지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된 것들이 지금 지정된 곳인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반 정도가 12개가 지금 잡혔거든요. 근데 보시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실상 거의 안 잡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강변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상승률이 높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그런 해석을 좀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게 되면 한강변 주변에 역시 그 아파트라든가 그런 주변에 있는 그 입지적 장점이 좀 더 두드러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좀 가격이 안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런 지역의 위주로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그 전망, 이제 7월 달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반기 집값이 보합 내지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 80%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이 40%, 가격 보합이 40%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보합 내지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80%가 되고 가격을 상승하겠다라고 예상하셨던 분들은 한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주택 가격 변동을 주도할 어떤 요인 같은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이 47%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이제 파리 대책, 그 다음에 이후에 임대주택 사업에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거기서 나타났던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오는 보유세에 대한 변동까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정부에서는 단기적 차원의 이런 그 정부 정책을 내놓고 중장기적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라고 언급을 계속적으로 함으로써 하반기나 내년 시장 이후에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내놓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택 가격에 대해서 주도한 그 핵심적인 요인은 부동산 정책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뭐 영원한 숙제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택 공급과 수요가 한 24%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갈리게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이 주택 공급량에 대한 부분이 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끊임없이 나오는 거죠. 대출금리. 특히나 요즘에 어떤 미국발 금리 인상이 계속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압박이 계속 가중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금리가 올라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부동산도 경기의 한 그 경제적인 재화다 보니까 국내 경기와 해외 경기 이런 얘기도 언급이 되고 있죠. 자, 추가적인 조사 내용은 뭐냐면 그럼 파리 대책과 그 후속 조치가 주택 시장에 미친 영향.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 한 30%고요. 부정적인 답변이 30% 비슷합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답변이 한 그 절반. 그래서 한 반반 정도의 비율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해석을 하셨던 분들은 투기 수요가 억제되었다.
그리고 뭐 투기수요 억제와 집값 상승 억제 같은 맥락이겠죠. 한 절반 정도가 투기 수요가 억제되면서 집값 상승이 멈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요거는 조금 뭐 내용이 찬반은 있는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은 됐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금융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서 실수요자분들도 내 집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20% 정도는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됐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거고요.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것 중에서는 거래가 위축되고 미분양이 양극화 심화되고 경기 불안이 가중되고 풍선 효과가 유발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다 겪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에 추가로 필요한 정부 정책은 뭐겠느냐라고 봤더니 공급 물량을 조절해달라. 그다음에 세제 개편해달라. 이런 것들이죠. 특히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지금 건드리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강한 그 사인을 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조절 부분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이제 궁금해하실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주택의 구매 시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하반기에 구입하겠다는 분들이 16%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구입하겠다는 분이 한 21% 정도가 되고요. 내후년에 구입하겠다는 분이 한 25%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정부의 대책이 나올 때 한 20% 정도는 그때 가서 고려해 보겠다. 뭐 반드시 구입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온지에 따라서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은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없으신 분들은 왜 안 사냐 봤더니 가격이 너무 상승했다. 한 3분의 1 정도의 조사가 나옵니다. 33% 정도. 그 다음에 공급 과잉이고 주택 경기가 불투명하다.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약간 몸소 체험하고 있죠. 물론 지역별로 다르게 해석해야겠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15년, 16년, 17년 거의 한 만 4년 가까이 굉장히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다 보니까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양을 해야겠죠. 그래서 공급이 그때 우리는 선분양 제도다 보니까 분양을 한 시점과 입주하는 시점에 시간적 괴리가 생기죠. 한 3년 정도의 갭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16년, 17년도에 분양한 것들이 이제 18년, 19년, 20년도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야 당시에는 이거를 생각을 전혀 못하고 막 구입을 했죠. 그런데 이제 들어서 입주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과잉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주택 경기가 당분간 좀 불투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상승, 그리고 주거비가 부담된다. 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주택 구매 의향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주택의 구입 목적은 보겠습니다. 넓은 주택으로 이사 가신다는 분이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형주택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형주택이 좋아서 들어간다기보다, 그죠? 넓은 주택이 당연히 좁은 주택보다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자금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형을 선택하는 것뿐이지 뭐 자금 여력이 되고 어떤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내가 실거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주택으로 이사 간다는 분이 많고요. 오히려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그 자녀분들 출가하고 이제 노부부가 남았는데 큰 집이 필요 없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로 인한 주택 수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투자 수요도 무려 4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는 실거주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확실히 투자 수요가 상당히 많은 재화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주택 구입 시 가장 우선시하는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생활 환경인데요. 두 번째가 교통,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출퇴근 거리라는 것이 결국은 직장과 주거지와 직주 근접성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교통하고 같이 연관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과 출퇴근 거리를 합쳐서 직주 근접성이라고 표현해 볼 때 한 절반 가까운 분들이 이 교통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생활 환경. 이제 뭉뚱그려서 생활 환경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어떤 편의성, 그렇죠?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내지는 뭐 가까운 곳에 대형 마트라든가 쾌적성, 뭐 공원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시 그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들 또 학군도 여전히 상당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직주 근접성, 그다음에 주변 생활 환경, 입지 여건, 그다음에 학군 이런 것들이 가장 집을 구입할 때 우선시하는 항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부 규제 이후에 주거 방식에 대한 생각. 자,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구입하겠다가 32%고요. 당분간은 임대차를 하게 되면서 관망하겠다가 무려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장이 좀 꺾였다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가주택보다는 임대주택으로 완전히 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반기 정도까지는 이런 인식이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추격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하냐 여쭤봤더니 20% 이하가 12%, 그다음에 30% 이하가 26%, 40% 이하가 23%입니다. 그래서 40% 이하를 구입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약 60, 한 2, 3% 정도 되죠. 예. 60% 이상이 넘고 40% 이상도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죠? 실수요자도 지금 50%를 넘기기 힘들고요. 투기적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비싼 거에 비해서 이게 거품이 아니냐 맨날 이 논란이 일거든요. 그러나 이 거품이 아니다 내지는 거품이 규모가 굉장히 작다라고 표현하는 주장하는 분들의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런 LTV나 DTI에 관련된 대출이 상당히 좀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거품이 뻗질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보시면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그 사업에 있어서는 낮은 구간, 그러니까 상승률이 낮았던 12개 구가 주로 이제 후보지로 되었었고요. 한강변이 아닌 곳들이 이제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정됐다. 그리고 하반기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관망세를 보여주고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는 얘기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